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인 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드 2023년 3월 31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아니고요. 블룸버그 이제 금융환경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이제 슬슬 좀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이제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가격 반영은 5%도 넘어갈 것 같다는 이런 5% 상단까지 이제 바라보다가 5.5% 넘어갔다가 이제 이번 크레딧 이벤트를 통해서 상당히 낮아져서 지금 현재는 5.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물 미국채 2년물의 금리가 2008년 이래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GFC의 그림자, 그래서 Great Financial Crisis, 그래서 미국 2008년 금융위기를 의미하는데요. 금융위기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이 터미널 화면이 쇼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다 그 블룸버그 리일드 금요일날 하는 방송의 스크린샷 화면 중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게 요거 하얀색은요. 하얀색은 은행채 중에서 신용도가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의 이제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가산금리가 이만큼 많이 튀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전반적인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의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사셨다 그러면은 가장 싼 가격에 이 채권들을 사신 거죠. 그죠? 스프레드가 튈 때가 가장 채권의 가격이 싼 지점이니까요. 자, 오늘 출연진 말씀드리면 콜린 마틴이라고 해서 슈와브의 리서치 센터의 채권 전략가이시고요. 켈시 베로는 JP모건 자산운용사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고요. 비슈와나스는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디렉터입니다. 뭐의 글로벌 디렉터시냐면은 채권 리서치의 글로벌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센터 두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자, 10년물 어떤 게 먼저 올 거냐, 3% 이자율이 먼저 올 것이냐, 4% 이자율이 먼저 올 것이냐에 대해서 모두가 3%를 먼저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을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연준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상할 것이다. 비슈와나스하고 콜린이 얘기했고요. 켈시 베로는 인상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이 연말까지 가능하냐 이 얘기에 대해서 올해 가능하냐에 대해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끝을 좀 흐렸고요. 두 분은 불가능할 것이다. 즉 양적 긴축을 대차 대조표의 축소를 중단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좀 얘기된 거는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요거는 이제 연준에서 분기마다 하는 은행들마다 이제 여신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대출한 그 자산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신에 대한 수요도 줄었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하려는 수요도 줄었고 공급도 줄었고 더 깐깐해졌다. 신용 창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거죠. 근데 이게 1분기 이제 조사한 게 연준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도 봤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 챗GPT 이용해서 그걸 좀 요약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짤막하게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벤트, 즉 실버 게이트부터 해서 SVB부터 해서 크레딧 스위스까지 오는 이 전체적인 이벤트 이전에 이미 여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여신의 퀄리티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 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있었고요. 요 얘기를 이제 강조해서 켈시 베로가 이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팬데믹 이것도 켈시 베로가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제 콜린하고 두 분 다 이제 언급한 거고 위에 부분요. 그 다음에 켈시 베로가 얘기한 거는 팬데믹 이후의 대출 증가의 대부분이 어디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냐면 지역은행과 소형은행에 집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사상 최초로 확실하게 연준의 정책금리가 코어 PC보다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준칙에서는 이렇게 돼야지만이 물가가 떨어진다고 봤는데 확실히 경기도 하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deceleration이 확실히 예상이 된다 하고 강하고 확실한 콜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higher for longer라고 그러죠. 더 오랫동안 더 높이라고 얘기하는 연준 의원들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걸로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하반기에 50bp 이상의 0.5% 이상의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또 5월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인상할 것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 반영은 50%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실제로 시장이 옳다고 하면은 지금 장기채를 사야 되지 않냐 이 얘기로 돌려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켈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강한 콜인데요. 만기를 긴 자산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한 달 전에 나오셔서도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기채를 좀 늘려야 된다. 당장 뭐 6개월물 5% 받는 것보다 그죠? 2년 동안 4% 받는 게 좋고 또 10년 동안 매년 따박따박 3.5% 받는 게 더 낫다. 3.7% 받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한 25pp 정도 금리가 튀어서 본인이 매수한 이제 자산의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콜린이 동의를 했습니다. 콜린이 동의를 하고 본인들의 고객들은 정말 재투자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다. 이걸 상당히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만기가 긴 그런 상품을 갖다가 주로 투자하는 그런 뭐 보험사나 이런 분들이 고객일 가능성이 많겠죠. 장기 시계열로 바라보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확실한 3.5%를 매년 받는 것을 10년 동안 받는 것을 갖다가 확정 짓는 것을 원하지 갑자기 내년에 딱 됐는데 내후년쯤 되는데 시장에 3.5%를 주는 자산은 전혀 없고 2%만 주는 자산이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 위험, reinvestment risk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짜 가슴이 쓰리고 배가 아파도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미국 장기채 4%에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샀는데 그래도 배가 아파도 3.5%에 사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말씀하신 건데 지금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들이 그렇게 크레딧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5% 정도의 이자를 상당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2년물이든 짧은 만기든 중기든 장기채든 회사채도 그 정도의 이자율을 주는 거는 전 이제 듀레이션에서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된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반대로 비슈와나스는 듀레이션 콜 만기가 긴 걸로 이제 자산을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회사채를 살 거면 중기채로 사는 게 어떻냐. 장기채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그 interest rate 리스크, 금리 인상 리스크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duration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갖고 있다면 그래도 중기채 정도 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걸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드리고요. 그건 제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만다 레남이 이분 원래 골드만삭스였는데 블랙락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게 10% 이상 이자를 줘야 하는 distressed asset이죠. 그죠? 남들이 별로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산들의 숫자가 채권의 숫자가 2020년 봄 이래 최고치다 이거죠. 분명히 지금 하이힐드 중에서 퀄리티가 안 좋은 자산들은 지금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사회자는 이제 반면에 투자 적격 등급의 스프레드는 140bp고 하이힐드도 470bp다.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 않냐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켈시는 오히려 그만큼 지금 연준이든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든지 전부 다 이제 굉장히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를 한 이 시점에 바로 봄 대청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클렌징 피리어드다. 그래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취약한 자산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 확실히 침체가 올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비하는, 그래서 아주 강하고 그 기간 동안을 견딜 수 있는 자산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굉장히 지금까지 성공한 이유가 요걸 강조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KC는 이제 그래서 IG 중에서 industrial, 그죠? 그 다음에 non-cyclical, 그죠? 순환적인 그런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gency MBS,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왜냐면 agency가 붙으면 정부 혹은 준정부기관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이 크죠. 이렇게 금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데 그럼에도 이자를 요 정도 더 주니까 70bp에서 150bp 더 주니까 이건 보유할 만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에이전시 MBS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iShares에 나오게 MBB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비슈와너스 같은 경우는 요 말에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은행들이 지금 이제 수비적인 자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 은행채는 지금 좀 손대지 않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애들러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좀 오늘 얘기할 얘기는 좀 추상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투자를 할 때는 결국에는 돈을 벌려면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포지션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런 학습과 또 촉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항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거대한 자산 운용소나 아니면 헤지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에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편적인 결과들을 보고 서로 간에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해보고 또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것이 사업가의 한계이고 투자자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월급쟁이라면은 저 부서, 옆 부서에서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액션을 취할 수 없어.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투자자는 그냥 현금만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잔디채든 아니면 예금에다가 넣든 은행에다가 이게 이자를 받든 모든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산 배분의 비중이나 아니면은 내가 A가 옳다고 생각해도 반대 방향으로 갈 확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지만 100%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반대 포지션도 함께 이제 투자하는 게 보통이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벨트 쪽에 미국 남부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만하다고 한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혹시라도 주거용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너무나도 지금 모기지 금리가 뭐 7%를 넘고 그런데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 이거죠. 결국에는 어디선가 살아야 된다는 거고 애둘러 말하자면 그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가 쉽게 꺾일 수 없다는 얘기죠. 경기가 아주 완전히 박살이 나기 전까지는 박살이 나도 누군가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북부 그리고 지금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CRE, Commercial Residential, 그죠? 이 부분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 부실화의 위험을 갖고 지금 상당히 매수 심리가 그쪽으로는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타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미 이제 지난주 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선벨트를 롱하고 선벨트 주거용 롱하고 선벨트 이외에 북부 오피스 숏 했으면은 그러면은 relative value로 선벨트 쪽이 10% 예를 들어서 선벨트 주거용이 10% 감소하고 떨어지고 요게 40% 떨어졌다 그러면은 롱숏 전략 썼으면 무조건 절대 수익 30%를 먹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게 다 같이 떨어질 때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소부장 업체에 오랫동안 미국의 유대계 투자자들, 롱 온리 펀드들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분들이 미국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속상하고 열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발생했을 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19년 7월 4일 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잘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했던 기업들이 실적이 쪼그라도 배당이 줄고 자산 가치도 줄면은 이 일본 회사들에 투자한 사람들 얼마나 뚜껑이 열겠어요. 그렇다고 한국의 회사에 롱 올리 펀드들이 투자할 만큼 한국의 그 거버넌스 이슈가 해소가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속세가 워낙 강하니까요. 그건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원복시키려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뭐가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 반도체의 그 장비나 아니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지어 한국 코덱스에서 ETF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검색하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지난 예를 들어서 뭐 석 달 동안 일본 소부장 업체는 롱하고 한국 소부장 업체는 숏한다는 전략을 취했다면 돈을 벌 수가 있었겠죠. 뭐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예금자들은 지금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은행에. 그죠? 25만 불 이상이어도. 그죠? 그 대신 이제 주주하고 채권자들은 미보호하고 있는데 요거의 이유는 상당 부분은 경쟁 상대가 달러의 경쟁 상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들은 인터미디어리들이고 이런 중간자가 필요 없다는 게 비트코인과 디파이의 그 세상의 이론인데요. 이게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과 디파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은 예금자 보호 이상의 금액을 왜 보호해 주냐라는 만약에 그런 질문이 분명히 있었죠. 의회에서, 하원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하원 의원이 있다 그러면 이건 상상력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설명해 주겠죠. 지금 당신 그런 질문을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달러와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경쟁하는 상대가 있다.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3월 초에 미국 국채는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달러는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폭등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달러를 지켜야 되는 연준 인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의 근원인 임금 상승이 지금 금리 인상의 원인이라고? 그래? 알았어.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동안 여론과 규제당국, 반독점법 등등이 무서워서 머무르던 거죠. 지금 챗GPT 4, 5 그 기술이 엄청나게 이미 앞서갔는데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그죠? 좋았어. 그래 고용 파괴 수준인 임금을 확실하게 내려줄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내가 보여줄게. 어디 그래? 이렇게라고 우리가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구글이 그 수많은 특허를 갖고 있었지만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의회, 반독점법, 각종 규제, 그 다음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광고로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답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걸 찾게 해서 그 사이트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대주주들, 블랙록이고 뱅가드고 수없이 구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이제 챗GPT 써보면은 기본을 들어가서 좀 엉뚱한 결론인데요. 영어하고 수학을 기본은 가르쳐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산수, 수학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와 외교와 이 기술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느냐 판단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한국의 롱 온리 펀드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만이 롱숏 하는 회사들 말고요. 헤지펀드 말고. 그래야지 결국에는 저출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